미디어 홍수, 스마트폰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입니다. 먼저 미디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사실은 같이 중립적인 단어인데 오늘날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미디어는 편리하고 유용한 반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에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발달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 틱 장애 등을 일으키는 스마트폰 증후군을 겪게 됩니다. 스마트폰 증후군은 특히 두 뇌가 다 발달하지 않은 유아와 청소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인데요. 특히 스마트폰은 접근하기가 쉬워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의 뇌를 보면은 약물 중독자 뇌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영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후두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전두엽으로 넘겨서 정보를 처리하게 돼요. 하지만 게임같이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후두엽에서 바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발달시킬 기회를 주지 않게 되죠. 아이들이 게임을 오랫동안 하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후두엽만 발달하고 전두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나 판단,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죠. 먼저 휴식 상태나 책을 읽는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해 볼까요? 파란색의 뇌파가 처음부터 끝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안정된 상태, 신경망의 활성화로 집중력과 자기조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됐던 뇌파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정한 붉은 뇌파가 높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은 곧 뇌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강한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도한 영상 자극이 계속 노출을 받게 되면요. 뇌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이나 책을 읽는 것에는 흥미가 떨어지게 되고요. 게임과 같은 강한 자극만 요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의력이나 집중력, 정서불안,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잠잘 때 나오는 델타파가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뇌의 기능이 저하됐다는 뜻입니다. 스마트폰은 또 청소년 왕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논 아이들은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조건 반사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게 돼요. 아이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그만큼 얕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런 아이들은 공감하는 능력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극히 부족하게 되는데 상대방은 분위기나 감정을 그만큼 파악하지 못하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폭력을 휘둘렀을 때는 상대방이 느낄 고통을 그만큼 못 느끼게 되죠. 이처럼 미디어, 게임 등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제한 없이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제한하고 키울 수도 없는 이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또 무엇을 제한하며 키워야 할 것인가요? 이 시간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이시면서 또 교회 학교 교사이면서 또 공교육 현장의 교사로도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숙 산모이고요. 영아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살, 5살짜리 어린 두 딸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남자아이 10살, 8살 키우고 있는 권아영이고요. 지금 현재는 유치부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중학교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기 집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바로 그냥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자녀나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어떤 미디어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 부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3살, 5살짜리 여자아이들인데요. 시간상으로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 내외로 또 내용은 성경 말씀이나 어린이 설교나 챈트, 찬송
또 영어 동영상 같은 것을 위주로 보여줍니다. 매체는 유튜브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보다는 노트북을 연결한 빔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찍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 보여줄 때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또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 때문에 휴직을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고학년들 수업을 할 때에는 매 수업마다 거의 빠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와 연결하는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항상 동영상이나 이북이나 이미지 자료 등을 거의 빠짐없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도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과 같이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모임을 한다든지 또 숙제를 받는다든지 제가 학습 동영상을 올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곤 했습니다. 네. 저희는 10살, 8살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는 보통 집에선 하루 30분 정도를 넘지 않는 게 기준이긴 한데요. 영상을 보다 보면 아이가 더 보고 싶어하는 충동적인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50분이 될 때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30분을 넘지 않는 거를 약속을 하고 있고요. 어떤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냐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만화나 뭐 캐릭터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것 중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이것이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연결하기 위해서 영어 교육 컨텐츠만,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거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사악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이 자동차 관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TV, 그리고 자동차 관련 그림 자료를 찾아서 프린트하는 용도. 자, 이거는 시간이 꽤 길어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게 나오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찾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올 때까지 찾아야 되면 수많은 자료가 나오겠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은 1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이 같은 경우는 가끔 유튜브 자동차 TV도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유튜브보다는 엄마가 허용된 인터넷 자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엄마가 찾아놓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찾지 않은 영화도 친구들에게 듣고 와서 많이 요청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엄마가 검증한 영화를 보고요. 근데 간혹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검증된 영화만 보느냐, 그건 아니에요. 할머니 집을 간다던가 친구 집을 간다던가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영상 미디어를 접하게 됐을 땐 무분별합니다. 할머니 집에 1시간, 2시간 맡겨놓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호환 마마를 접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늘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이제 현재는 제가 모르는 미디어도 어느 정도는 접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엄마가 검증한 미디어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 분 선생님들 말씀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상황이 지금 제가 직접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한테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요즘에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이 무슨 선생님인지 혹시 아세요? 네,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 성도님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 네, 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네. 그만큼 아이들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있다는 건데요. 학교에서 교육적으로도 실제로 유튜브 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적으로는 EBS 영상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정보 검색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영향을 평가해 본다면 저는 상상 그 이상이다.
정말 절대적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미디어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디어가 뭐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치관을 형성해주냐, 어떻게 세계관을 형성해주냐, 네 정체성을 형성해주냐라고까지 반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가 않은 질적으로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은 우리가 자꾸 보고 자꾸 듣는 것에서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어의 물량 공세가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물량 공세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임마누엘 약속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면은 그 전까지는 잘 체험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항상 동행해 주신다. 그 약속, 그 은혜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24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 정말 수준 높으신 권사님들도 임마누엘까지는 진짜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인된 본성이 자꾸만 이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게 힘드니까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유비쿼터스가 뭔지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체험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스마트폰 통해서 너무나 체험이 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행이 되냐면 밥 먹을 때도 동행이 되고요. 뭐 책 읽을 때, 내가 공부할 때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요. 잠자기 직전까지 있어주고요. 심지어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갈 때도 내 옆에 있어줍니다. 이제 이 정도의 동행은 성령님하고도 못 해본 동행인데 스마트폰하고는 이게 가능해졌어요. 우리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비쿼터스가 사실은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어디에나 존재한다. 신의 편재성, anytime, anywhere, 언제나 어디서든지 그 개념이 우리에게 구현이 돼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량 공세를 퍼붓는데 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짜 성령의 용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이 미디어가 총체적으로 내붓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쏟아내는 가치관 우리는 계속 듣고 계속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니까 얘가 하나님 대적하는 세계관으로 우리를 형성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였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세상의 메시지고 세상의 가치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일종의 믿음과 가치관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안 계시구나. 이 세계는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진화해 온 것이구나. 예수님 우리 구원자 아니구나. 이 믿음이 청소년기를 통해서 이제 성인기까지 딱 생겨버리니까 다음 세대 당연히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런 가치관이 이미 생겨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넘어서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들 전문가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사물 인터넷 시대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이 책상이나 냉장고, 무슨 가구 뭐 이런 데까지 온라인 세계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모든 환경이 다 그냥 온라인 세계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에게 주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지금도 가히 폭발적인데 더욱 폭발적이라고 밖에는 예상이 안 되겠습니다. 어린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미디어란 저의 생각은 악영향, 해로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14세 이전 아이들은 미디어의 세상과 실제 세상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미디어 수준에 도달하는 그 자극이 없이는 이 아이들이 재미를 느낀다거나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저희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집에서 2시간에 무분별한 TV를 시청하고 난 날은 밤에 2시, 3시 되면 꼭 한 번을 깨더라고요. 깨서 저희 방으로 와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다가 자야 할 정도로 수면 장애가 오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책에서도 본 얘기인데 영유아기의 미디어의 장시간 노출은 자다가 깬다거나 잠들기를 어려워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면 장애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미디어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 시청 자체가 심리적으로 긴장 상태를 계속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시청 시간의 증가라는 뜻은 부모나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겐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부모나 친구나 사람과 노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발달에 지장을 주게 되겠죠. 이 미디어에 특별히 우리가 선별해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야 하는데요. 선별해서 노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폭력적인 내용과 선정적인 내용이 마구마구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은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 행동들을 유발시키게 되겠죠.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미디어 홍수 속에 살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미디어가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기성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이주민 시대라고 하고요. 요즘 신세대 아이들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해요. 우리 기성세대는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세계에 살다가 디지털 세계로 이주해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물건을 뭔가 만질 수 있을 정도 보면 스마트폰을 어떻게 그렇게 잘 작동하는지 보면서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봤을 때도 이 미디어의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저나 교육자로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영향력을 어떻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조금 다른 예일 수는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다 군에 가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물론 제 아이도 군에 가 있지만 군에서는 요즘에 일과 끝나고 나면 핸드폰을 돌려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핸드폰에 중독이 됐냐 하면 일과가 끝나자마자 상관한테 가서 하사님 제 핸드폰이요,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상상 이상의 그러한 미디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디어가 정말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이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더 열려있는 그러한 미디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출된 그 심각성을 실제로 느끼셨던 사례가 있다면 한 분씩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노출의 심각성을 느꼈던 사례들이 몇 차례 있는데요. 사실은 매우 많지만 몇 차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신의 아기 때 영상을 처음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할 때의 일들인데 자기 사진이나 영상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조그만 아이였거든요. 정말 조그만 베이비인데 이제 그만 보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뒤로 넘어가면서 자지러지게 쓰러지면서 우는 거예요. 진짜 때를 그렇게 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때를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너무나 소름이 끼쳤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사진이나 이런 미디어 매체가 어떤 힘이 있길래 얘가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수가 있냐. 와, 이건 진짜 치명적 매력이고 이 안에 있는 엄청난 영적인 매력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장래희망 조사를 해보면 정말 제가 어릴 때랑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의 장래희망이 대다수가 연예인이나 또는 준연예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반을 넘어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나 또 우리 어른들이 어릴 때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애들 장래희망 조사하면서 BJ가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BJ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애가 BJ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올드한 선생님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게 연예인들의 직업이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세계를 얘네들은 세계관으로 봤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도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여행 때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는데요. 수학여행 때 남자애들이 단체로 야동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걸렸어요. 부장님이 이제 저희들을 다 데리고 회의를 소집을 하셨어요. 근데 부장님이 아침에 아주 눈이 이렇게 부어 있으시고 완전 빨개져 있으신 거예요. 누가 봐도 새벽 내내 이분은 우셨어요. 저희한테 막 말씀하시면서 얘네가 수학여행 때 야동을 봤었다, 그것도 다 같이 봤었다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얘네를 추궁을 하신 거예요. 너네 이거 어떻게 봤냐,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거 다 대라, 어느 사이트냐, 이러면서 추궁을 하는데 애들이 아니요 선생님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부모님 주민번호 이런 거 안 훔쳤어요, 그냥 틀면 나와요, 틀면 나와서 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면 어떻게 부모님 주민등록 번호도 없이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사이트가 뭐였냐? 유튜브였어요. 제가 그때 유튜브의 존재를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검색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키즈락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죠.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애들 말이 맞는 거예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없이 그런 것들 무차별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고요. 저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더 충격이 되었던 거는 그 부장님의 반응이었는데, 그 부장님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부장님은 아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음란한 미디어들을 이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가, 어른들의 책임이 너무 통감된다, 이러면서 펑펑 우시고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게도 저는 크리스찬인데 그 정도의 감수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잃어가는 아이들의 그 정서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애곡해주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가슴 아팠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느꼈던 사례가 있다면, 네, 저는 현재 유치원이랑 대안학교에서 저학년들, 유치원은 이제 유치원생이고요. 대안학교에서는 초중 저학년들 미술을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1학년짜리 친구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수업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것들을 그려보고 이것이 어떤 건지 소개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혼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집중해서 40분, 네, 80분을 움직이지 않고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신기해서 네, 옆에 왔다 갔다 몇 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아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에게 빨간색이란 불, 피, 죽음, 무덤, 그 스케치북에는 온통 이런 그림들로 가득했고요. 하얀 스케치북의 여백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빼곡히 그린 모든 내용들이 피와 불과 무덤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슬퍼하는 사람들,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슬퍼하는 사람들과 묻어주고 있는 사람들. 이 이야기를 듣자면 밤이 샐지도 모를 정도로 이 친구의 상상의 시간들은 아주 길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제가 질문을 하고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이런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4차 혁명시대 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정말 인재로 키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4차 혁명시대의 필수 역량이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성, 예술성,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4차 혁명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이 친구에게 있을까? 이 친구는 혼자만의 세계예요. 전혀 공감과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 제가 처음 접했다면 제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충격적이진 않았을 텐데요.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가끔 이런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애가 있었더라. 그러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 아주 이슈가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끔 있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종종 자주 있어서요. 이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치원에서는 그림 자료를 보여주고 어떤 한 아이가 아주 슬퍼하고 있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친구는 왜 슬퍼하고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둡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하면서 물어보았어요.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며 대답을 하는 것이, 그 아이는 귀신을 보았을 거예요. 유령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이 친구의 스토리를 들어보았더니 요즘에 정말 유행하는 만화 영화였는데,
신비 아파트라는 그 만화 영화에 깊이 빠져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유치원 친구들 사이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게 유명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실제 수업 상황에서도 이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귀신에 대한 존재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고요. 그것과 같이 빙이 되어서 캐릭터 역할놀이들을 하고 있는 장면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도 저 역시 정말 심각한 거는 어른들이 이게 제 눈에도 너무 충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을.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은 게 문제구나.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아픔이 어떻게 보면 이건 병이에요. 소통할 수 없는 병. 이런 아픔들이 많은 것이 정말 문제구나 하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과 친구들 간의 소통해낼 수 있는 능력, 자기 생각을 비판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제 생각에는 미디어 콘텐츠 교육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모두들 다 그렇게 교육받고 모두들 다 미디어로 많은 것들을 만족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영유아기 14세 이전 사고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주는 대로 성장하는 이 친구들의 뇌는 미디어 교육으로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교육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심각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나쁜 것이야 라고 그거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방향으로 그거를 이끌어 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 교육에 특별히 더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데스크탑이든 랩탑이든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텐데 아이들이 수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그냥 한 20분 또는 30분 또는 1시간 이내에 진도 다 빼고 나머지는 그냥 수업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속이고 유튜브나 이렇게 영상을 본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지금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런 미디어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지금 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최근에 뉴스에 나왔지만 우리나라 예는 아니지만 중국에도 같은 상황이에요. 중학생, 여학생인데 원격 수업 하라고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주고 갔는데 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원격 수업을 하다가 수업을 하지 않고 게임에 빠져서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0만 원인가 넘게 나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결국 그 여학생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심각하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구체적인 심각성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요, 청소년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2019년 스마트폰 전체 과의존 위험군 현황은 20%로 전년도 19.1%보다 0.9%포인트 늘어났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안타까운 사실은 연령별로는 유아동, 만 3세에서 9세까지의 아이들의 과의존 위험군이 22.9%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해서 연령대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그리고 성인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이제 의존 상태라는 거를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의한 내용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될 사실은 유아동과 청소년은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거나 맞벌이 가정일 때 과의존 위험군일 확률이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결과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제 평소에 관계를 맺고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가야 될지를 조금 시사해주는, 또는 고민해봐야 될 걸 시사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사례 잘 들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사례들 많고 또 과의존 상태라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의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